자, 한은이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그리 안 하려고 버티더만은요. 자, 지난 정권에서 임명된 한은 총재, 이 정권의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음으로써 엄청나게 한마디로 아무것도 안 함으로써 도움을 주었습니다. 자, 일부 제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 채무가 있는 분들은 금리가 올라가는 부분이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요. 이거 안 올리다가는요, 나중에 한 방에 얻어 터질 때 정말 크게 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정책은요, 그것은 일종의 매뉴얼입니다. 미국이 중심이 되는 달러 체계에서 금리를 인상시켜 갈 때 한국은 미국과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조정해 가야지, 이렇게 올리지 않고 밑에 깔아놓고 버티다가 나중에 이 한미 간의 금리 격차로 인한 외화 유출과 또 한국 시장에 들어와 있는 외국 자본의 유출이 일시에 시작이 되고, 또 한국 시장에 경제 위기가 닥쳐서 그 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금리 정책을 폐해야 될 때 바닥에 있는 금리를 더 낮출 수 없으면 이제 쓸 수 있는 일이, 수단이 하나도 없어지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같이 이렇게 미국보다 금리가 높아도 한국에 자본이 들어올까 말까 한 매력이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금리 격차가 미국하고 많이 나도록 방치하고 있으면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2016년 6월 이후에 1.25로 동결하다가 작년 11월 달에 1.5로 올렸다가 이번에 이제 또 0.25 올려서 1.75로 1년 만에 한 번 더 올렸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이 지금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에 대해 다소 소극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미국이 12월 달에 한 번 더 올릴 거라 봤는데 금리 인상 속도를 약간 늦추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한국 입장에서는 한미 간의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지는 부분이 없어서 안심이다, 이렇게 보겠지만은,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려다가 속도를 늦추는 부분은 미국의 경제가 그만큼 지금 안 좋다. 즉, 올 초에 바라보는 것보다 미국 경제가 급속하게 더 나빠져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한미 간의 금리 차이가 0.75에서 0.5로 이제 일단은 줄어들었는데요. 미국의 경기가 지금 급속하게 꺾여가고 있고 미국의 주택 시장도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이 주택 지수가 작년 1월 이후에 상승폭이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같은 미국에서 집값이 가장 비싸서 미국의 부자들이 살고자 하는 이런 지역에도 주택 재고의 증가율이 지금 2자릿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이 남아도는 주택이 이렇게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이제 올린 배경에는 더 안 올리다가는 나중에 이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들이 집단적으로 이제 역사에 욕을 먹을까봐 조금은 올렸는데요. 이 올린 거에 크게 제가 볼 때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뭐 한국의 가계 부채와 자영업자 부채, 부동산 담보 대출, 기업 부채 등이요, 합쳐서 한 3천조가 더 넘어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한국 경제가 불황이 되면 금리가 아니라 먼 수를 쓰더라도 이 경제에 있어서 지금 회생 방법이 출구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재계에서는 이 자동차와 조선에서 시작된 공포가 이제 IT하고 벤처까지 덮치고 있다. 그래서 IT하고 벤처에서도 지금 굉장히 지금 위기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게 느껴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기업도 재고가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고, 환차손 그리고 인건비까지 이 삼중한파에 지금 몸살을 앓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환율의 급변으로 대기업들이 3분기에 한 2천억 가까운 회사별로
환차손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재고가 지금 109조가 넘고 매출이 느는 것보다 재고가 더 빨리 늘고 있다. 이 경제가 완전히 지금 이렇게 둔화되고 있다, 추락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죠. 공장 가동률도 올 들어 하락세고 생산이 줄면서 각 기업들이 전부 수익성도 굉장히 지금 어려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아까 말한 대로 환차손, 임금 상승까지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매출 상위 20개 상장사의 가동률은 떨어지고 재고 자산은 엄청나게 늘어가고 있어요. 자,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날 삼성전자를 매겨 살리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가 내년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할 거라고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초호황을 누렸던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내년에는 공급이 과잉이 되어 가지고 이제 전체 그 시장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줄어들 거라는 거죠. 자, 한국 경제에 지금 유일하게 남아있는 한마디로 히어로가 반도체인데 이 시장이 지금 축소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의 실적에 좀 타격이 크게 올 수 있고 더 나아가서 한국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이런 각종 수치에도 급격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 경제가 그나마 전체적으로 수치는 최악은 아닌 것처럼 버티는 거, 2.7% 성장, 2.8% 성장이니 하는 것도 사실 반도체를 빼고 나면 이거 황문해져 버려요. 그런데 내년에 반도체 시장 전망에 따른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보다 내년이 1조 감소한다는 거예요. 0.3%. 그렇다면 이건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에 의해서 정권선물위원회에서 거래 중지까지 되어 있는 삼성이 고발, 압수수색 등 곳곳에서 지금 얻어맞아서 초토화되고 있는데 작년 8월 이후에 고발 수사만 11건, 올해 압수수색만 10번, 그래서 지금 경찰, 검찰, 시민단체 등 온 사방에 심지어 노동 관련 기구 또 무슨 세금기구 이런 데 전부 다 삼성이 지금 포위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삼성이 큰 위기에 놓였는데 심각한 것은 그래도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이 잘 나가면 버텨볼 만하지요. 근데 반도체가 이제 내리막이 시작됐고 스마트폰까지도 지금 점유율이 아주 확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전체가 지금 이 분기별 수익이니 이런 것은 늘어났다, 역대 최고다 어쩌다 하지만은 지금 이 내부적으로 보면 그 핵심적으로 먹여 살리는 효자 분야들이 전부 앞에 암초가 놓여 있다는 겁니다. 미국에서만 삼성이 소송이 78건 걸려 있고 중국 정부도 지금 반독점 조사를 하고 기술을 빼가고 그래서 이 삼성이 전체적으로 엄청난 위기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세계 시장에서요, 삼성이 지금 3분기에 스마트폰의 20.1%를 차지하고 있는데 애플이 13%인데 삼성보다 수익은 훨씬 많아요. 적게 팔고 많이 남기는 거죠. 그런데 지금 중국 업체 화웨이하고 샤오미 두 개가 합쳐서 23.6%, 삼성보다 그러니까 한 3.5%가 많습니다. 샤오미하고 이 화웨이만 합쳐서요. 자, 이제 중국 두 개 업체에 사실상 추월을 당한 형국입니다. 중저가 시장을 이들이 장악해 가고 있죠. 그런데 고가에서는 또 애플한테 밀립니다. 중국 시장에서 삼성의 점유율은 엄청 떨어졌어요. 자, 지금 경제가 이제 이 공부 하나 잘하던 모범생도 흔들거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정권은 경제 위기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게 듣기 싫어가지고 지금 야단입니다. 그래서 경제 위기 이야기하는 거는 뭔 업무가 있어서 정권 흔들라고 하는 놈이다. 이렇게 단순하고 평양적으로 바라보면서 그딴 소리 하지도 말라고 겁을 주고 있습니다. 그냥 위기 아니야.
너네들은 이 정권을 흔들라고 경제 위기라고 이야기하고 이 정권에 가고자 하는 이념적 방향을 흔들어 버리려고 그런 것들을 전파하고 이렇게 떠들고 있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는 5기로 한번 버텨보겠다고. 사람이 이제 5기의 단계에 들어가면 합리적인 계산이나 합리적인 생각을 상실하는 겁니다. 자, 이들이 정말로 유능하다면 과거처럼 경제정책을 하고도 성공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굳이 자기들만의 이념이 가득 담긴 책상에서 좌파적으로 사고한 그런 경제정책을 가지고 그걸 밀어붙이겠다고 지금 하고 있어요. 노무현 정권이 문재인 정권보다는 훨씬 나았던 게 그때는 재정정책을 이렇게 확 벌려서 돈을 써대지 않았습니다. 금융정책만으로 대응을 했어요. 근데 문재인 정권은 금융정책이라는 것은 오늘 0.25 올린 이 금리가 다고 재정정책에 있어서는 국가 예산을 그냥 한마디로 어디 꽃감 빼먹듯이 겁도 없이 지금 뿌려대고 있습니다. 저렇게 늘려서 세비를 어떻게 맞추겠느냐 하는데 또 뜯어내면 된다고 쪼옵니다. 자, 지금 경제가 좋아서 세금이 많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전방위로 틀어서 억지로 소득세니 법인세니 만들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정말로 자기들이 기회균등이나 공정을 주장하고 정의를 외친다면 경제에서 그런 관점을 이렇게 가져다 대면 대기업에서 노조들이 고용 승계 조항을 노사협약에 담고 있거나 또 정부 산하기관에서 문재인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부분에서 채용비리 고용 서습을 완전히 그냥 밝혀내고 자기들이 잘못한 것은 반성한다고 국민 앞에 하고 이러면서 경제에서 기회균등과 공정성이라도 가져와야 되는데 또 그런 일들은 완전히 부인하면서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있어요. 청와대에서요. 자, 그러면서 온 사방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동계의 폭력에 대해서는 완전히 그냥 그건 노사간의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경찰청장이 나서서 국민 앞에 한마디로 노조 담당하는 상무가 맞아 죽어가도 유성기업에 우리가 그걸 발장 끼고 지켜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잘못했습니다. 사과도 안 하고 더 나아가서 행안부 장관도 사과 안 합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노동계 안에서는 문정권 하에서는 공권력이 우리가 어떠한 불법을 저지르더라도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직업 소개처럼 노조 가입비를 받고 회비를 받으면서 우리 노조원들만 공사 현장에 취업을 시켜도 또 지금까지 노조를 만들지 않은 회사에 우리가 들어가서 노조를 만들고 그래서 우리 노조에 안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을 거라고 협박을 해도 전혀 우리는 문제될 거 없다. 즉 노동계가 벌이고 있는 불법이 이제는 국민들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고 기업으로 하여금 이 기업을 해야 되는 회의감을 느끼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유성기업 노조에 대한 국민의 비난이 지금 폭주하는데도 자, 지금 정권은 여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당국자가 누구 하나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가 경찰에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분위기가 하도 험악하니 말을 했겠습니까? 자, 민노총은 대려 지금 유성기업의 경영진을 처벌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사측에서는 대표에 대해서 신변 보호 요청을 했습니다. 기업 노조는 서울 강남에 위치한 서울 사무소에 45일간 불법 점거를 자행했고요. 이들은 서울 사무소 빌딩 밖에 비닐 텐트를 쳐놓고 24시간 농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노조원 불법 점거에 정상 근무가 불가능해진 서울 사무소 직원들은 아예 그 빌딩과 맺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아산으로 근무지를 옮겼는데 노조원들은 비어있는 빌딩 사무실 앞에 남빌딩 앞에 대상 회사도 없는데 거기서 계속 농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택배 노조까지도 개입을 해서 민노총 산하 서비스 연맹 전국 택배연대 노조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파업을 해서 광주, 울산, 창원,
경주 일대의 택배가 지금 배달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아무리 자기들이 정의롭다 하더라도요, 고용 세습이나 채용 비리는 그야말로 그것은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회의 착취 내지는 약탈입니다. 기회평등, 과정공정, 결과정의라고 말해놓고 이런 것을 방치하고 이런 것이 유지되도록 국가 공권력을 무력화시키고 국가가 이 일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폭력이 횡행하고 한마디로 협박이 난무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이것은 무슨 놈의 공정이고 균형이고 정의냐는 거죠. 자, 문재인은 그를 대통령 만들어준 인노총에 대해서 한마디로 대한민국 경제가 다 무너져가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문재인의 이 침묵, 더 나아가서 경제가 위기라는데 아니라고 버티는 오기, 더 나아가서 위기를 지적하는 사람들한테 정권을 흔드는 세력이라고 협박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오기와 방관 그리고 협박이 문정권을 제가 볼 때 무덤 안에 100% 확실하게 머지않아 집어넣을 겁니다. 그때 이들은 또 누구 핑계를 댈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들만이 민주개혁 세력이라고 착각하고 이 하늘이 부여한 천부, 정의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하늘이 정의를 부여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남들은 다 불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정치에서 그래 미쳐서 그러는 거는 괜찮은데 부패 척결한다고, 그것도 엄청 잘못된 일이지만 그렇다 칩시다. 근데 그걸 갖다가 들고 와서 경제까지도 그런 정의를 갖다 대면서 장난을 치면서 한번 하는 꼬라지를 한번 보세요. 무능부터 시작해서 오기, 그리고 이 폭력에 대한 방조, 온갖 하여튼 이 나쁘고 더러운 짓들을 다 자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나라 경제를 완전히 그냥 붕괴시키고 있는데 이들만 그걸 모를 뿐입니다. 제가 전에 지하를 한 3,000m 파서 콘크리트를 부어야 된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소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잘 타지도 않겠지만 그거 아니면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제가 오후에 UAE 원전에 우리가 폐기물 처리가 불가능해서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그렇게 끌려다니다가 이제 운영의 일부를 프랑스 이 국영 원전 회사와 맺었다 했지요. 오늘 한국경제 이면에 그걸 암시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폐연료봉 처리가 불가능하다. 장기 서비스 계약을 이렇게 프랑스 EDF와 10년간의 $10,000만 계약을 맺었는데 11월 21일 날 그 내용 중에 안전과 연료 관리 등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과는 운영 지원 계약을 맺었는데 9억 2천만 달러라는 거예요. 2016년 7월에 맺었는데 처음에 이 원전을 수주했을 때 전체 운영 비용이 얼마냐 했냐면 4조 원 규모로 했습니다. 9억 2천만 달러는 1조인데 54조 원의 운영 계약을 맺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정부 관계자는 UAE와 원전 운영권 계약을 맺은 건 10년간 운영 인력을 파견하는 게 전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장기 정비 계약 이 부분을 사실상 지금 한국이 배제되어 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 원인은 지금 안전 연료 관리를 프랑스에 1,000만 불짜리로 줬다라는 부분에서 나오는 겁니다. 연료 관리 뭐겠어요? 결국은 폐연료봉 관리, 원전 폐기물 처리가 안 된다는 걸 지금 사실상 확인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정권요, 뭐가 UAE하고 임종석 간에, 임종석이 다 담당했잖아요. 있는지 모르지만 국민 앞에 완전 공개하길 바랍니다. 이거 시시하면서요, 이렇게 얼마나 끌어갈 것 같아요? 아마 점차적으로 폐기물 처리를 해주는 조건으로 이제 점차적으로 아마 한국이 운영해서 도태되어 갈 겁니다. 이거 $10,000? $10,000면
110억밖에 더 됩니까? 이것 때문에 과연 프랑스 회사가 뛰어들었겠어요? 10년간 110억이면 1년에 11억밖에 안 돼요. 자문료밖에 안 되죠.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렇게 해놓고 뭔가 다른 게 있다는 겁니다. 정부가 사실을 밝히기 바랍니다.